부르주 할리파를 한국이 지었다고요? 교수의 말이 끝나자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상하이 타워보다 높은 그 건물을 자신이 단 한 줄로 무시했던 나라가 만들었다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한국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수치들, 기술력, 도시의 사진들. 그건 단순한 반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살아온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속에서는 끝없이 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진짜 한국이 그런 나라였던 걸까? 도대체 그녀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처음이라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샤오렌입니다. 저는 북경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오래된 저택에서 자랐어요. 대문을 열면 늘 정원사가 정성껏 다듬은 나무들과 대리석 분수가 보였고, 넓은 마당 끝에는 새하얀 외벽과 붉은 기와지붕의 3층 저택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침이면 가정부가 제 방 커튼을 조용히 걷었고, 따뜻한 수건과 과일이 담긴 쟁반이 제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대기 중인 차로 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방과 후에는 개인 튜터와 영어 수학 수업이 이어졌죠. 처음엔 이게 특별한지도 몰랐어요. 제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비슷하게 살았거든요. 매 시즌마다 신상 명품 옷을 입는 것도 저에겐 일상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도 우리 문화는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한 진짜야. 그 나머지는 다 모방이야 라고 하셨죠. 그 말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듣고 자라서 어느새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중국이 최고라고 믿었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고 여겼어요. 어느 날 친구가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 나라 원래 우리 문화 흉내 내는데 익숙하잖아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깔보았던 거예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건축학과에 다녀요. 처음부터 건축이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미국의 기술을 배워와야지.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긴다. 저는 순종적인 딸이었고 기대에 부응하는 데 익숙했어요. 늘 좋은 성적을 받아왔고 어떤 교수에게도 지적당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할수록 저는 더 안에서 답답해졌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 맞을까? 내 이름으로 세상에 남을 수 있을까? 저는 부모님의 이름 아래서 살고 있었고 그 이름이 없으면 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건축에 진심을 담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제 손으로 만들고 싶었죠. 그런데 그 꿈조차도 부모님의 전략 중 하나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고 주변 누구도 불만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껍데기처럼 반들거리는 그 삶 안에 작은 균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균열은 아주 작았지만 확실히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이 아주 조용히 제 생각과 감정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버드에서 봄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마틴 교수님은 아시아 현대 건축에 대한 보고서를 과제로 내주셨어요. 저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중국 중심으로 썼어요. 중국의 초고층 빌딩들, 역사 깊은 궁궐, 기술력의 발전 속도. 자료는 넘칠 만큼 있었고 저는 자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간단히 언급만 했고 특히 한국은 딱 한 줄로 끝냈어요. 중국 건축의 영향을 받은 지역적 스타일이라고 적었죠. 며칠 후 제출했던 보고서를 돌려받았을 때 제 눈은 의심스러웠어요.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쓰인 D+라는 글자가 보였거든요. 제가 하버드에 온 이후 가장 낮은 점수였어요. 마틴 교수님은 제게 따로 시간을 내자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연구실은 늘 조용했고 책장마다 논문이 가득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앉았어요. 교수님은 제 보고서를 조용히 넘기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샤오렌, 당신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알려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교수님은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2024년 기준 한국의 해외 건설 수주 금액이 나와 있었어요. 무려 371억 달러. 누적 수주 금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기록. 삼성물산 들어본 적 있나요? 이 회사가 부르주 할리파를 시공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상하이 타워보다 훨씬 높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상하이 타워보다 더 높은 건물을 한국 기업이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대건설은 중동에서, 대우건설은 동남아에서, GS건설은 유럽에서 수십 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엄중했어요.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어떻게 분석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 마지막 말은 가슴을 쿡 찌르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고 뺨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땅속 깊은 곳으로 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한국 건설에 관한 검색을 시작했어요. 수많은 기사와 보고서, 영상들이 쏟아졌어요. 부르주알리파, 마리나 베이샌즈, 롯데월드타워. 그 이름들이 줄줄이 한국 기업들과 연결돼 있었어요. 스크린 속 숫자와 사진들이 저를 압도했어요. 이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제가 믿어왔던 세상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지도 몰라.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무시하고 있었을까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 끝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성취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걸 저는 단 한 줄로 끝냈던 거예요. 그 오만함이 저 자신에게 부끄러웠어요. 며칠 동안 저는 밤마다 한국 관련 기사를 읽고 동영상도 찾아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수많은 고층 건물들, 혁신적인 설계 기술, 그리고 그걸 해낸 기업들의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에 간다고? 왜 거길 가려고 하니?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봄 방학 동안 짧게 다녀오고 싶어요. 직접 보고 싶어요. 건축을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한국은 볼 게 없는 나라야. 역사적으로도 우리보다 아래였고 지금도 그래. 배우고 싶으면 일본으로 가. 훨씬 배울 게 많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건설 수주 1조 달러를 넘겼다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부르주 할리파도 한국이 지었다고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고 그러다 짧게 한숨을 쉬셨어요. 그럼 직접 보고 와.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쩌겠니?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될 거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설득에 성공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어머니를 거스르는 딸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누구의 말도 아닌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며칠 후 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서울에 있는 친구 레일리에게 연락했어요. 그녀는 하버드에서 함께 수업을 들었던 미국 친구인데 이번 학기에 서울대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보낸 지 몇 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와, 너 진짜 한국에 오는 거야? 너무 좋다. 내가 안내해 줄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되었어요. 비행기 출발 전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혼자서 가족 없이 다른 나라에 가는 여행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편견을 깨기 위한 도전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도 저는 긴장했어요. 탑승 수속을 마치고 창밖에 놓인 비행기를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잘하는 걸까? 아니면 무모한 걸까? 하지만 뒤돌 수는 없었어요. 이미 제 안에서는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 비행이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몰랐지만 그게 어디든 간에 이전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될 것만은 분명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의 감촉이었어요. 겨울 끝자락이었지만 공기는 맑고 상쾌했고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깔끔했어요. 줄은 길지 않았고 직원들의 안내도 친절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단 한 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게이트를 나서자 익숙한 얼굴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레일리였어요.
5개월 만에 다시 본 그녀는 훨씬 밝고 편안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샤오렌, 진짜 왔구나. 라고 말하며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차 안은 조용했고 승객들은 각자 이어폰을 끼고 있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한국어가 들리긴 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고 지하철 안에 와이파이가 터진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레일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여긴 지하철에서도 인터넷 끊기면 다들 짜증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이 조용한 질서 이런 도시가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호텔에 도착한 뒤 우리는 짐을 풀고 잠시 쉬었어요. 그날 오후 레일리는 저를 롯데월드타워로 데려갔어요. 처음 그 건물을 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이, 유려한 곡선의 외관, 그리고 유리창에 비치는 하늘과 도시의 반사된 모습까지. 그 건물은 단순한 높이 그 이상이었어요. 이게 롯데월드타워야.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래. 레일리의 말에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상하이 타워만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기능적인 건물이 한국에 있다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동안 속도는 빨랐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자 한눈에 서울 시내가 펼쳐졌어요. 한강을 중심으로 정돈된 도시, 멀리까지 보이는 산과 건물들이 조화롭게 이어졌고 도시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어떤 고정관념이 부서졌어요. 이 건물은 과시하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바람의 흐름, 진동, 재난까지 모두 계산돼 있어요. 디자인보다 안전이 우선이에요. 레일리의 설명은 기술적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철학을 느낄 수 있었어요. 건축이란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보호막이란 걸 처음 느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옥을 개조한 작은 식당에 갔어요. 목재 기둥과 종이 창문이 남아 있었고 현대적인 조명이 은은하게 공간을 감싸고 있었어요. 음식은 낯설었지만 따뜻했고 식당 주인은 조용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그가 음식을 내며 말했어요.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해야죠.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그날 저는 건축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란 걸 배웠어요. 건축은 사람을 생각하는 철학이라는 걸 처음으로 피부로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레일리와 함께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우리는 고속열차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기로 했어요. 서울역 대합실은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으며 전광판에는 정시에 출발하는 열차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었어요.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놀랐어요. 은색으로 반짝이는 긴 차체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했고 탑승하자마자 느껴진 내부의 청결함과 조용한 분위기는 제가 알고 있던 대중교통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어요. 좌석은 넓고 다리 공간도 충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열차가 출발한 뒤에도 거의 흔들림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한국 기술로 만든 고속열차라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면서도 잔잔한 음악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속도와 정숙함에 저는 압도당했어요. 레일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고속철 정시율 세계 1위야. 일본보다도 앞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중국도 고속철이 빠르다고 자부하지만 정확성, 안정성, 기술의 정교함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열차는 확실히 달랐어요. 숫자보다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차이, 그건 몸으로 느끼는 완성도였어요. 부산에 도착하자 바다 냄새가 가장 먼저 느껴졌어요.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상쾌했으며 해운대 해변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웠어요. 그 모래사장 너머로 우뚝 솟은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유려한 곡선으로 설계된 초고층 빌딩. LCT 더샵 랜드마크 타워였어요. 그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말문이 막혔어요. 이걸 한국이 바다 옆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웠다고? 해안도시에서 고층 건물을 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강풍과 해풍, 집안 흔들림 등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건물은 거기에 맞춰 구조부터 다르게 설계되었대요. 지진에도 버틸 수 있는 진동 제어 시스템, 풍화중을 줄이는 구조, 그리고 상부는 철골, 하부는 철근으로 나뉘는 방식까지.
가이드는 말했어요. 이 건물은 단순히 높기만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철저히 계산된 결과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건축이 기술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라고 느꼈어요.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상상하며 만든 공간. 그게 진짜 건축이구나 싶었어요. 저녁에는 레일리와 함께 해운대 바닷가 근처 생선구이 식당에 갔어요. 외관은 오래돼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불빛과 숯향이 가득했어요. 가자미가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고 있었고 김치와 깻잎, 고소한 참기름장이 반찬으로 곁들여 나왔어요.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살짝 떼어내 입에 넣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어요. 진한 향과 함께 전해지는 구수한 맛에 저는 순간 멈춰버렸어요. 레일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오래된 단골 가게야. 맛은 좀 투박하지만 진심이 있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건 거창하지 않아도 기억에 남을 수 있구나. 그 식당의 따뜻함과 정성은 해운대 바다의 풍경과 함께 오래도록 제 안에 남을 것 같았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웃으며 반찬을 더 가져다 주셨어요. 그 작은 행동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정성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작지만 깊다. 그 깊이는 기술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사람, 철학, 문화,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말없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이곳에서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들이 하나 둘씩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여행의 기억이 아니라 제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며칠 전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조용하다고만 느꼈던 이 나라가 지금은 따뜻하고 섬세한 리듬을 가진 공간처럼 다가왔어요. 레일리는 옆자리에서 조용히 졸고 있었고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어요. 롯데월드타워에서 찍은 도시 전경, 해운대에서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제 모습, 그리고 식당에서 볶음밥을 만들어준 사진까지. 처음에는 가볍게 찍은 것들이 지금은 모두 제 감정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해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전통 한식집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된장찌개와 따뜻한 밥, 여러 반찬이 담긴 상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음식은 자극적이지 않았고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그 맛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처럼 겸손하고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식사 후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 안에서 레일리는 조용히 물었어요. 샤오렌, 너 생각 좀 달라졌어?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완전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그리고 그게 조금 부끄러웠어. 레일리는 조용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그 종이는 손때가 살짝 묻어 있었어요. 펼쳐보니 제가 롯데타워에서 스케치했던 건물의 윤곽이 연필로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공간을 설계하는 사람은 결국 기억을 설계하는 사람이야. 다음엔 내 기억을 설계하러 다시 와. 저는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그 한 장이 내 안의 방향을 살짝 바꿔준 나침반처럼 느껴졌어요. 비행기 안,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창가 쪽 블라인드를 반쯤 내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떠오르자 아래로 서울 시내가 천천히 작아졌어요. 마치 하나의 정밀한 건축 도면처럼 조용히 완벽하게 정리된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땐 똑같이 넓고 웅장한 건물들이 반겨졌지만 느낌은 전과 달랐어요. 예전에는 크기와 규모에 압도되었다면 지금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묻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저는 짐을 풀며 조용히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처음엔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롯데타워와 해운대 LCT 사진을 보시더니 잠시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이 건물들 우리가 만든 건 아니겠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국이 만들었어. 그리고 그냥 높이만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 사람을 생각한 건축이었어. 그날 밤 제 방에서 교수님께 보낼 보고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썼어요. 사람이 머무는 공간, 한국 건축의 따뜻한 철학.
그 글 속에는 제가 본 것, 느낀 것, 그리고 제 안에서 바뀐 시선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엔 단 한 줄로 끝내지 않을 거예요. 한국이 만든 결과물 뒤에 어떤 노력과 사고가 있었는지를 진심을 담아 쓰고 싶었어요.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 제가 설계할 건축물에도 그런 철학이 담기길 바란다고. 크고 웅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 그게 진짜 건축이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어요.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멈춰서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진짜 나로 살고 있었을까? 하고요.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마음은 늘 비어 있었던 삶. 그 빈 곳에 처음으로 채워진 건 높이도 규모도 아닌 사람을 위한 건축이라는 따뜻한 철학이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건축은 단순히 공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의미를 만드는 일이다. 샤오렌이 서울에서 마주한 롯데타워, 부산의 LCT,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철학. 그 건물들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건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비행기 티켓보다 더 먼 여정이었고, 완벽한 껍데기 안에서 깨어나는 진짜 나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낯선 도시를 향한 한 걸음, 편견을 내려놓은 한 번의 시선. 그 순간 우리 안에도 새로운 공간이 열립니다. 여러분도 다른 문화를 직접 마주하며 마음이 달라졌던 순간이 있나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